안녕하세요. 기상청 기후예측과 최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겨울철 기후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은 1년 중에 태양 고도가 가장 낮은 시기로 평균 기온이 가장 낮아지는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2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를 겨울로 보는데요. 기후학적으로는 겨울철의 시작을 9일 동안 평균한 일평균 기온이 5도 미만으로 내려간 후 다시 올라가지 않는 첫날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시작이 늦어지고 종료가 빨라지면서 겨울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1981년부터 2010년까지의 평균적인 우리나라 겨울철 평균 기온과 그리고 강수량 분포입니다. 평균 기온의 월별 분포를 살펴보면 0도씨보다 낮은 기온이 12월과 2월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연중 기온이 가장 낮은 1월은 남해안과 동해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겨울철 평균 기온과 최저 기온의 분포는 약 5도씨 차이로 유사한 분포를 볼 수 있고, 강수량은 서해안과 동해안 대설이 자주 나타나는 전라도와 제주도,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내륙 대비 다소 많은 강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평년 분포를 살펴보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평년의 월별 경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과 6개월까지 예보를 수행하는 장기예보에서는 평년과 비교하여 기온은 높음, 비슷, 낮음으로, 강수량도 많음, 비슷, 적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기온은 월별로 기후평균에 해당하는 30년 자료의 평균값을 구하여 그 값을 기준으로 비습 범위를 산출합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전국 평균 기온에 대한 평년 수준이 월별로 어느 정도 범위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1, 2월의 비습 범위의 폭이 다른 계절에 비해 다소 넓은 것을 볼 수 있고, 그만큼 기온 변동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겨울철 평균 기온의 평년 비습 범위는 다음 숫자 범위 내에 들어갈 경우 평년 수준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온과 달리 강수량은 많은, 비슷, 적음으로 비교 표현을 사용하며, 월별로 30년 강수량 값들 중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자료를 중간값이라 하고, 그 값을 기준으로 비습 범위를 표현합니다. 강수량은 여름철 대비 겨울철에는 적어서 평년 비습 범위 폭도 좁게 나타납니다. 겨울철 강수량에 대한 평년 비습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의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 통계 경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분홍색은 최고 기온, 초록색은 평균 기온, 하늘색은 최저 기온을 나타내며, 얇은 선은 5년 평균값을, 굵은 선은 평년값을, 그리고 막대는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최근 5년 동안의 최고값과 최저값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1, 2월 대비 12월의 막대폭이 좀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2월의 해마다 기온 변동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중 기온이 높았던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12월, 2016년 2월과 12월 사례가 있고, 낮았던 사례는 모두 2018년 1월과 2월에 나타났습니다. 그럼 최근 5년간의 연별 겨울철을 살펴볼까요? 보시는 그림은 평균 기온 분포도 및 실환값과 평년값의 차이를 나타낸 편차 분포도, 그리고 평년선을 기준으로 평균 기온의 일별 실환값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특징을 살펴보면 2014-15년은 12월에 기온이 장기간 매우 낮았으나 1월에는 기온이 높았던 날이 많은 특징을 보이면서 월별 기온 변동이 매우 큰 특징을 보였습니다. 2015-16년과 2016-17년 겨울도 기온 변동이 매우 큰 가운데 특히 두 해 모두 12월에 기온이 매우 높아 1973년 이래 각 최고 1위와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던 2017-18년 겨울은 강추위가 나타나는 날이 많았는데요. 특히 2018년 1월 후반부터 2월 전반까지 우리나라 부근으로는 찬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추위가 길게 이어지면서
1973년 이래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값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18-19년 겨울은 12월에 기온 변동폭이 매우 컸으나 1월과 2월은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강수량은 해마다 지역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2016-17년 겨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동해안 지역의 강수량이 매우 적었고 특히 2018-19년 겨울은 강수량이 적은 가운데 19년 1월은 마지막 날을 제외한 30일까지 강수량과 강수일수가 1973년 이래 최소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11월부터 2월까지의 해면기압과 500헥토파스칼인 약 5.5km 상공에서의 바람과 고도 변화 분포도입니다. 해면기압에서 붉게 나타난 부분이 시베리아 고기압으로 11월부터 점차 강해져서 1월 후반에 가장 발달하고 이후 점차 약화됩니다. 아래 그림은 약 5.5km 상공에서의 바람인데요. 겨울철은 평균적으로 북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며 점차 우리나라로 북서풍이 강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약 5.5km 상공에서의 고도 분포는 전체적으로 찬 공기를 동반하는 기압골의 발달 정도를 보여줍니다. 평균적으로 가장 추운 때인 1월 말경의 기압계 특징을 살펴볼까요? 시베리아 고기압 발달과 함께 우리나라 부근으로 찬 공기를 이동시키는 북서기류도 가장 강한 때이며 약 5.5km 상공에서의 고도 분포는 전체적으로 찬 공기를 동반하는 기압골이 크게 3개가 있고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쪽으로 발달하는 공간 구조를 갖습니다. 이 기압골의 발달 정도에 따라 북쪽의 찬 공기가 중위도까지 남하하면서 겨울 추위가 나타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겨울철에 영향을 주는 주요 기후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베리아 고기압의 확장과 이동이 되겠는데요. 시베리아 고기압은 시베리아 대륙에 쌓인 눈덮임으로 인해 대기 하층의 공기가 냉각되면서 쌓인 찬 공기가 남동쪽으로 점차 남하하여 우리나라 부근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고기압이 남쪽으로 확장하면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주변 공기와 남풍 기류의 영향을 받아 점차 약화되면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질이 됩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의 확장 또는 이동 경로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바이카로 서쪽에서 몽골과 중국 중남부를 거쳐 동중국해와 일본 부근으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우리나라의 한파를 몰고 올 뿐만 아니라 바다와 그리고 대기와의 온도차로 인해 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발달하여 서해안 지역과 제주도에 많은 눈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경로는 중국 북동부로 확장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동풍기류로 인해 동해안 지역의 대설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한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사례는 2018년 1월 사례인데요.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북쪽의 강한 찬 공기가 북서기류를 따라 우리나라 부근으로 남하한 사례입니다. 이때 서울의 매시간 기온 시계열을 살펴보면 22일에는 3.9도씨에서 급격하게 낮아져 24일에는 영하 16.2도씨까지 떨어진 사례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 최고 기온 최저 극값을 기록한 곳이 많았던 사례입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은 한파만 몰고 오는 것은 아닌데요. 보시는 그림은 2018년 1월 8일부터 14일 사이의 지상 기압계입니다. 8일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중국 북부에 중심을 두고 우리나라 부근까지 확장을 하다가 12일에는 점차 약화가 되면서 고기압 중심에서 떨어져 나온 이동성 고기압을 만듭니다. 14일에는 이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 부근으로 서풍 기류가 유입되는데요. 이 고기압이 우리나라 부근에 머무는 경우 대기 정체로 인해서 기온은 오르고 바람은 약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중국으로부터 유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지는 조건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실제 2018년 1월 13일과 14일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0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기후 요소로는 북극해 얼음이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2018년과 2019년 9월의 북극해 얼음 면적 분포인데요. 분홍색으로 표시된 평년선보다 얼음 면적이 두 해 모두 매우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빙이 적은 경우 바다로부터 대기로 열과 수증기를 방출하게 되면서 따뜻한 공기덩어리가 쌓이게 됩니다. 이 공기덩이는 주위보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아 기압능이라 표현을 하는데요. 바렌츠해와 카라해의 얼음 면적이 적은 경우 우랄 산맥 부근에 상층 기압능이 발달하면서 동아시아의 강한 추위를 유도하기도 하고요. 베링해의 얼음 면적이 적은 경우에는 이 부근 상층에 기압능이 발달하여 북미 쪽에 강한 추위를 유도합니다. 또한 이 기압능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대기의 흐름을 막을 수 있어 한파 지속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기후 요소는 지구온난화입니다. 긴 기간에 걸쳐 기온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46년간 기온이 꾸준히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월과 2월의 기온 경향이 1도씨 이상 높아졌고 2월이 가장 높은 증가 경향을 보여 겨울이 빨리 종료되거나 겨울철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변동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한파 일수와 눈 일수를 살펴볼까요? 한파 일수는 주의보 수준인 영하 12도씨와 경보 수준인 영하 15도씨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의 한파 일수와 눈 일수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엘니뇨와 라니냐인데요. 평상시 적도 부근 열대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는 높고 동태평양은 상대적으로 낮은 해수면 온도 분포를 보입니다. 대기에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무역풍이 불며 서태평양에서의 상승기류, 즉 대류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2년에서 5년마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열대 동태평양과 중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상시보다 높은 상태로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를 엘니뇨라 합니다. 엘니뇨 시기에는 열대태평양의 무역풍이 약해지고 강한 대류 활동 영역이 서태평양에서 중태평양으로 확장 이동하는 대기의 변화를 유도합니다. 전지구적으로 기후 패턴에 변화를 주는데요. 라니냐는 엘니뇨의 반대 현상으로 중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상시보다 낮아지고 무역풍이 평소보다 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엘니뇨는 유럽과 아메리카의 직접적인 기후에 영향을 주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엘니뇨가 발달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12월의 관련성이 좀 높은 편인데요. 이를 모식도로 살펴보면 엘니뇨는 열대 서태평양의 대류 활동을 변화시켜 한반도 동쪽에 크로시오 고기압을 발달시킵니다.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풍 기류가 유도되어 우리나라는 온도가 상승하고 강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동성은 매우 큰 부분이라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주요 기후 요소인 북극 진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북극 진동은 북극에 존재하는 찬 공기의 소용돌이가 수십일 또는 수십 년을 주기로 강약을 되풀이하는 현상인데요. 약 12km 상공에 강한 바람띠인 이 제트 기류가 양의 북극 진동일 경우에는 왼쪽 그림에서와 같이 북극을 에워싸듯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데요. 이로 인해 북극의 찬 공기는 이 제트 기류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북극의 온난화로 인해 북극과 남쪽 지역의 기온차가 적어지고 이로 인해 제트 기류가 약화되면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제트 기류가 고무줄처럼 느슨해져서 북극의 찬 공기가 중위도 지역까지 남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우리나라 주변으로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고 강한 한파가 지속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겨울철 기후 특성과 영향을 주는 기후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날씨 또는 기후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은 기상청 홈페이지나 기후정보 포털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